수많은 도시를 정복하며 세계 전쟁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위대한 제국 로마. 로마는 기원전 7세기 이탈리아 반도 중앙에 있는 테베레강 연안에 건국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로마는 모든 시대에 걸쳐 유럽 문화가 드나드는 통로였습니다. 기원전 5세기 똑똑하고 권력을 가진 귀족들이 왕을 견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이 그 유명한 원로원의 의원들입니다. 훗날 이들은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우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군사 및 정치적으로 뛰어난 엘리트 집단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 작은 국가에 불과했던 로마는 주변 지역을 하나 둘씩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반도 대부분을 제패한 로마는 서서히 지중해 거점 도시들을 탐내기 시작하는데요. 로마는 대제국의 꿈을 앞당기기 위해 지중해의 패자 카르타고를 반드시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의 식민 도시로 페니키아는 현재의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해안 지역에 자리했었는데요. 해상무역에 특출났던 페니키아인들은 상업을 목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해 나갔고 부족한 식량은 무역을 통해 해결하며 살았습니다. 이 두 국가는 120년간 세 차례에 걸쳐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1차 포에니 전쟁은 카르타고의 가장 중요한 거점지인 시칠리아 섬을 두고 바다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해상 전력이 카르타고에 비해 약했던 로마는 코보스라는 신식 무기를 활용했는데요. 로마군은 적의 함선에 코보스를 걸쳐놓고 상대편 배로 넘어가 백병전을 실시했습니다. 기동성을 상실한 카르타고군은 침투에 들어오는 로마군의 전투병과 발리스타 공격에 무참히 격파당하고 마는데요. 지중해의 패권이 달린 이 전투에서 로마가 승리를 하며 카르타고는 로마의 모든 제해권을 빼앗기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1차 포에니 전쟁 이후 육군 양성의 필요성을 느낀 카르타고의 하밀카르는 지휘관과 병사가 서로를 신뢰하는 최고의 군단을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카르타고의 정권을 이름받아 스페인으로 넘어간 하밀카르는 식민지를 건설하고 카르타고 최고의 군대를 양성하지만 로마군이 보낸 자객에게 암살당하고 그의 아들 한니발이 모든 군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탁월한 전술가였던 한니발은 아버지가 키운 정예병을 이끌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로마 원정길에 나섭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기 2000년 전인 기원전 247년에 피레네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 본토를 침공하는데요. 이 와중에 카르타고군은 많은 병력을 손실합니다. 5만 이상의 병력 중 2만의 보병, 8천의 기병, 단 한 마리의 코끼리만 로마에 도착합니다. 소수의 병력이었지만 천재적으로 전술을 구사하는 한니발은 로마군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는데요. 이에 로마 원로원은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와 타렌티우스 바로를 지휘관으로 선출합니다. 약 8만의 보병과 7천의 기병으로 한니발 군을 섬멸할 계획이었는데요. 평원에서는 절대 한니발과 전면전으로 붙으면 안 된다고 확신한 파울루스였지만 다혈질인 바로는 한니발과 전면전으로 붙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군의 전술과 습관을 파악한 한니발은 바로가 부대를 지휘하는 날 도발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한니발은 바로군이 밀고 들어오는 순간 초승달 형태로 늘어져 적군을 포위하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바로가 깨달았을 때는 본대가 이미 한니발 군에게 포위된 상태였는데요. 로마군의 배후를 막아 완전 포위를 해버린 카르타고군은 로마군을 완벽히 섬멸해버리고 6만 명 이상의 로마군을 학살해버립니다. 전투에 승리한 한니발은 바로 로마로 진격하지 않고 외곽 지역을 맴돌며 로마군을 괴롭혔는데요. 한니발의 목표는 로마의 동맹국들을 전선에서 이탈시켜 로마를 고립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르타고의 압도적인 전력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동맹 세력들은 로마의 반기를 들지 않았는데요. 로마의 정치적 수완으로 인해 한니발의 전략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때 로마는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외국인이나 노예의 자식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해주고 있었는데요. 찬란한 문명의 혜택을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한니발의 전술과 전략을 열심히 보고 배운 로마의 스키피오는 정예군을 이끌고 한니발의 본거지인 스페인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한니발의 근거지를 초토화시킨 후 스키피오는 모든 병력을 돌려 카르타고 본국으로 쳐들어가는데요.
이에 한니발은 자신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카르타고로 향합니다. 병력이 부족한 한니발은 평원에서의 전투를 피하고 카르타고의 지속적인 보급을 받으며 장기전으로 싸우길 원했지만 스키피오는 계략으로 카르타고 의회가 한니발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한니발은 외곽에서 소모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칸나의 전투 때 한니발이 사용했던 전략을 스키피오가 그대로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한니발군과 스키피오군은 자마평원에서 최후의 결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미 한니발의 모든 전술을 예측한 스키피오는 한니발군을 기동전으로 대응하며 압박 포위하는데요. 이에 한니발의 카르타고군은 모두 괴멸하고 소수의 병력만 퇴각합니다. 이 전투의 패배로 카르타고는 로마에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카르타고의 해외 식민지는 모두 로마에 양도되어 버립니다. 2차 포에니 전쟁 후 맺은 강화 조약으로 카르타고는 더 이상 로마의 허락 없이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데요. 이때 카르타고 동맹국이었던 누미디아가 카르타고를 도발합니다. 누미디아의 도발과 위협에 카르타고가 맞서자 강화조약 위반을 빌미로 로마가 카르타고를 침공해 들어오는데요. 이에 카르타고는 로마의 협상을 시도하고 로마 원로원은 카르타고의 모든 무기를 로마에 넘기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카르타고는 로마에 모든 무기를 넘겼지만 로마는 카르타고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카르타고 시민들은 보급이 단절된 상태에서 맨손으로 3년간 로마의 공습을 막아 처절하게 버텨보지만 성벽을 무너뜨린 로마군에 의해 모두 처참히 학살을 당하고 맙니다. 25만의 시민 중 20만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남은 5만은 모두 노예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황폐해진 카르타고 영토에는 소금이 뿌려져 카르타고의 옛 땅은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이후 로마는 동지중해의 마케도니아와 그리스까지 손에 넣어 대제국으로 성장하지만 급성장으로 인한 성장통이 여기서 로마의 발목을 잡습니다.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귀족파와 평민파 두 파로 나뉘어져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무늬만 공화정인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불세출의 영웅 카이사르가 등장합니다. 카이사르는 군사적 명성이 높은 폼페이우스 그리고 로마 최대 부호 크라수스와 삼두 정치의 저면에 서게 되는데요. 크라수스는 노예 검투사 출신 스파르타쿠스와 그 반란군을 진압했던 사람으로 로마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인 명성으로도 한참 뒤처져 있었던 카이사르는 두 사람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동안 갈리아 지역과 브리타니아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원정을 감행합니다. 카이사르의 원정대는 도보 해협을 건너 브리타니아를 침공하는데요. 폭풍 후에 수많은 배가 부서졌으나 포기하지 않고 수리, 건조하며 브리타니아 정복에 나섭니다. 카이사르는 기존의 로마군 전술이 아닌 현지에 맞는 새로운 전술로 연합군을 상대하는데요. 연합군의 기습 공격을 기병으로 막아내고 카이사르의 정예병이 측면을 공격해 연합군의 핵심 병력을 격파합니다. 또한 로마 보병은 중대장의 호루라기 신호에 1열, 2열, 3열이 교대로 로테이션을 돌며 갈리아군을 상대했는데요. 아무리 체력이 좋은 갈리아군이라도 지치지 않는 로마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브리타니아를 정복한 카이사르는 8년 동안 갈리아 전 지역을 정벌하며 광대한 갈리아 땅을 로마 땅으로 귀속시켰는데요. 이 시기에 크라수스는 전쟁에 나가 참패당한 후 사망한 상태였고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의 권력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카이사르의 전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폼페이우스는 원로원과 결탁해 카이사르에게 귀국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당시 로마로 귀환하는 모든 군대는 무장한 채로 루비콘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고 말을 한 후 자신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해버립니다. 병력이 훨씬 많았던 폼페이우스는 파르살루스 평원에서 카이사르군과 격돌하지만 경험과 사기가 훨씬 우수했던 카이사르군에게 모조리 격파당하고 맙니다. 이에 폼페이우스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클레오파트라 7세가 공동왕으로 집권하던 이집트로 도망가는데요. 카이사르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폼페이우스를 살해하자 폼페이우스를 쫓아온 카이사르는 로마 시민을 함부로 죽였다는 이유로 이집트를 단숨에 평정해버리고
클레오파트라를 파라오에 앉혀버립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반한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곡물과 황금이 넘치는 이집트라는 부의 원천을 얻게 된 카이사르는 로마의 모든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개인의 재산으로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건설하고 제국 마인드를 로마 시민들에게 심어준 최초의 권력자였는데요. 수많은 로마인들에게 존경을 받은 카이사르는 로마의 모든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원전 44년 카이사르는 반대편 의원들에 의해 23군데나 칼에 찔리고 사망하는데요. 이 중에는 카이사르가 가장 믿었던 정치인 브루투스도 있었습니다. 암살 후 로마 시민들이 자신들을 옹호해 주리라 믿었던 암살파들은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발표된 후 로마 시민들의 질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유언장에는 모든 로마 시민에게 75드라크마를 지급하고 개인 소유의 땅을 로마 시민에게 기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카이사르는 아직은 어리지만 정치적 재능이 뛰어났던 옥타비아누스를 그의 후계자로 지목하였는데요. 카이사르의 유지를 받은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함께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에 주둔하고 있던 카이사르 암살파들을 정벌하기 위해 필리피로 군대를 움직입니다. 암살 주동자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치열한 접전 끝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군대에 패배하였고 결국 자결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암살파를 완전히 제거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각각 로마의 패권을 놓고 경쟁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로마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렇게 3명이서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옥타비아누스가 레피두스의 서방 지역을 차지하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최후의 결전이 이오니아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며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와 지중해 전역을 장악하게 되었는데요.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27년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고 로마 초대 황제로 등극합니다. 이 시기부터 공화정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시대로 변모하게 되는데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통치하게 된 시기부터 200년 동안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 불리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 군인들이 서로 황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반란을 반복하면서 50년 동안 약 20명이 넘는 황제가 바뀌게 되는 혼란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이민족들의 침략에 로마는 점점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각종 혼란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자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로마를 동서로 나누어 자신의 두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두 아들에 의해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완전히 분할되었는데요. 분할 이후 동로마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던 서로마는 갈리아와 스페인, 북아프리카를 완전히 포기하며 476년 멸망을 하고 맙니다. 한편 동로마 제국도 여러 부족의 공격을 받으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당시 동로마의 수도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국력을 축적합니다. 후에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명하며 더 이상 모두가 알던 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이름으로 천년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